자, 오랜만에 저희 빕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 몇 살이었나요? 저요? 예. 2010년이죠? 2010년. 예. 저 21살입니다. 아, 대학생 때구나. 네. 형철이는 중2, 중3 때. 기억나요, 좀 이때? 사실 많이 기억은 안 나요. 그렇게 막 경기를 매 경기 챙겨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오히려 축구를 많이 봤으니까. 사실 뭐 이번에 아르헨티나 우승하면서 그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가 역대 우승 팀들이랑 비교해서도 과연 스쿼드라던가 경기 내용들이 괜찮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할 거냐면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했던 스페인이랑 아르헨티나 이번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를 한번 좀 비교를 할 예정인데 둘이 한 팀씩 정했죠 일단. 맞아요. 일단 덕현이 형 스페인, 전 스페인.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 국가가 언어가 똑같죠? 언어가 똑같죠? 어.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 이제 신경전은 가능합니다. 이제 라뿌다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해주면 이제 서로 이제 신경전 붙고. 옛날에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그 게델이랑 메시랑 한번 이거. 맞아, 이거지. 이렇게 막 메시가 있었잖아.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이거 그거 맞아. 아니 봐봐. 그거 그 당신은 좀 달랐잖아요. 이렇게. 그거 네. 고종수님 세레머니 아니에요? 군레머니. 네. 근데 그렇게 하다 그 메시 퇴장당했단 말이야. 맞아, 그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코파 3, 4위전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신경전이 가능하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드컵 우승팀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 자 일단 월드컵 스페인 남아공 때 아르헨티나랑 사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경기에서 지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스페인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왜냐면 유로 2008에서의 아주 좋은 성과. 맞아요. 우승을 했었고. 그때 아라고네스 감독이 있어요. 그렇죠. 유로 2008에. 네. 아라고네스 감독 하에서 이제 유로로 우승을 했고, 이제 다음에 열리는 메이저 대회까지도 스페인이 이제 우승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스페인의 전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이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으로 대변되는 이 티켓타카를 중심으로 한 패스플레이가 거의 전 세계의 유행처럼 좀 불어 번질 때였어요. 그때는 그랬죠. 네, 그래서 2010년 스페인도 바르셀로나 속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는데 스위스전에서 지고 그 다음에 깔끔합니다. 나머지 경기를 다 이겼습니다. 다 이기고 칠레전에만 실점 있고 그 이후에 실점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는 그냥 무실점이네요. 네. 이게 얼마나 이 점유를 잘했는가 스페인이 그 당시. 전 그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르헨티나도 사우디와 경기에서 패배했는데 그 이후에는 4승 2무. 이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두 번이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잘 보면 아까 스페인은 사실 화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 부분도 있어요. 1대0이 많아. 1대0이 많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화력은 좀 아쉽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력이 꽤 좋았죠. 이거는 고트, 리오넬 메시 덕분이기도 하고 메시의 뒤를 받쳐주는 호위무사들의 활약 그리고 좋은 파트너들의 활약 덕분에 다득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마저도 사우디는 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우디를 높게 지켜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우디 대 그 2010년 스페인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 그건 말도 안 되고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이 사우디전 이후에 점점 더 팀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단순히 전적을 떠나서 전적 자체로만 보더라도 계속 2골씩 넣는 확실한 화력을 보여줬는데 이 과정에서 꺼내든 전술의 다양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백스리로 변화를 주기도 하고 백포르 기반으로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쓰는 중앙 미드필더 4명의 동시 기용이라든지 아니면 디마리아가 또 배치가 됐던 조별리그 당시에는 윙자원을 쓰는 모습까지 전술의 유연성이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좋았다는 점. 그리고 오타멘디가 결승 빼고는 꽤 활약이 좋았거든요. 오타멘디 그리고 사우디전 이외의 활약이 좋았던 로메로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니산드로 마르티네스 덕분에 수비진의 퍼포먼스도 아르헨티나는 꽤 좋았다. 여기에 엔소, 데폴, 여기 이제 메칼리스테르 같은 이런 선수들의 기동력도 중원에서 상당히 잘 받쳐주는 팀. 이 팀이 아르헨티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듣고 아르헨티나는 뭐 이제 화력은 꽤 괜찮은 팀이었죠. 멀티골을 계속 넣었으니까. 근데 이 팀이 실점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특정 패턴에 좀 무너지는 케이스도 많았고. 그렇죠. 어떤 패턴 있죠? 뭐 이제 네덜란드전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되겠다. 크로스. 그 뚝배기. 베어로스트 들어가 뚝배기. 네. 그리고 이 프랑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음바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음바페는 그때 아무도 못 막았을 거예요. 근데 뭐 콜로무안이나 이런 자원들 좀 빠르게 투입을 하면서 프랑스가 대처를 함에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결국 이제 스페인을 만났을 때도 이 득점력이 한 방에 좀 터지는 그런 상황에 고전할 수 있다.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네덜란드는 진짜 그 고공 공격을 할 수 있는 높이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그 약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의 약점, 헤더의 약점, 공중볼 상황에서의 약점. 근데 스페인은 그걸 공략할 팀은 아닌 것 같아요.
팀마다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과연 강점이 큰 키를 가진 공중볼을 가진 선수들의 타격이 있느냐. 그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주전 수비수가 푸열이잖아요. 근데 푸열도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키가 엄청 큰 편은 아니니까 오히려 거기서의 메리트는 스페인이 좀 떨어진다. 아르헨티나가 공략당할 여지 중에 하나는 사라진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딱 그거죠. 세트피스, 음. 라모스, 피케. 피케. 음. 이제 이런 선수들이 공중에 떴을 때 그 라모스 또 이제 큰 경기에서는 해야 되는 클러치가 거니까. 있죠. 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충분히 당황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또 세트피스에 대해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나와서 처리하는 빈도가 꽤 좋죠. 긴 팔도 가지고 있고 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페널티킥 같은 상황에서 막아내면서 보여주는 특유의 제스처들까지. 아무리 라모스가 그 클러치 능력이 있다 해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댄스를 보는 순간 여기선 약간 사기가 저하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수비 쪽에서는 얘기했는데 공격 쪽에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스페인이 우승할 때 다비드 비아가 토마스 밀러가 득점왕을 타긴 했어요. 도움이 더 많아가지고. 근데 5골로 동률이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역시 메시랑 훌리안 알바레즈의 득점력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제가 2010년 스페인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비드 비아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의 스페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패스를 1000개를 넘게 합니다. 그럼 뭐예요? 득점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근데 2010 스페인에는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다비드 비아라는 이 스페인 역사상 저는 뭐 거의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 전방에서의 득점력 분명히 아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런 거죠. 이게 스페인이 상황에 따라서 4-4-2가 될 수도 있고 4-3-3이 될 수도 있습니다. 4-4-2가 됐을 때는 비아와 토레스가 투톱으로 가고 뭐 다비드 실바, 사비, 뭐 알론소, 그리고 이제 이니에스타가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4-3-3이 됐을 때는 여기에 페드로가 뭐 좌측에 들어오면서 비아, 이니에스타, 알론소, 사비, 뭐 부스케츠 이런 조합들이 이제 갖춰지게 될 텐데, 이 중원 조합들이 소유하는 그 볼을 과연 아르헨티나의 압박으로 빼앗아올 수 있느냐.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프랑스랑 경기에서도 데폴이라던가 메칼리스터랑 엔소랑 위쪽에서 훌리안 알바레즈까지 싸워주면서 공을 꽤 잘 탈취했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아까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변화무쌍하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자, 2022년 기준으로 티키타카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스타일과 약점이 간파당한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스쿼드 자체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만 그냥 축구 철학으로 비교했을 때 저는 여전히 2022년에 루이스 엔리케의 스페인은 남아공 때 스페인 때처럼 2010년대 스페인 때처럼 높은 점유율과 많은 패스, 이를 통한 티키타카를 통한 전개에 여전히 집중하고 입각했던 면이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그쪽에 지향했던 팀이 제가 볼 때는 엔리케 감독의 스페인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재밌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스페인의 최전방 공격수가 다비드 비아였다면 그럼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처럼 이번 대회를 우승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스페인에 해결사 한 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축구의 지향점이 너무 오롯이 티키타카를 향해 있는 너무 핵이라는 전술이라면 지금의 현대 축구 트렌드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되었을 것이다. 비아가 있었어도 해결사가 있었어도 이거는 공략을 당했을 것이고, 아르헨티나가 압박으로 스페인의 볼을 탈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인정할 거예요, 사실. 아르헨티나도 솔직히 지금 이 2010년에 사비, 이니에스타, 뭐 다비드 실바 이런 선수들, 부스케츠, 사비 알론소까지 모두 뛰는 중원에서 아무리 엔소랑 마칼리스테가 미친 듯이 뛰어도 이거 탈취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크로아티아전에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접근했나요? 뺏으려고 안 했죠. 물러서서 그들이 영향력을 공격진 쪽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최대한 물러서서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방향의 경기 운영을 펼쳤어요. 변화무쌍함입니다. 상대가 잘하는 건 인정하되 상대가 잘하는 걸 그라운드 내 범주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전술 접근법을 스칼로니는 연상할 것이다. 그러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형철이가 말하는 거는 2010년에 스페인의 전술이 지금으로 와서 아르헨티나를 붙었을 때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파회법을 잘 들고 나올 수 있는 감독이 스칼로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네. 사실 2010년에도 이 스페인의 티키타카,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이 티키타카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박을 거는 팀도 있었고, 아니면 사실 인터밀란이 어쨌든 좀 좋은 예시가 되겠죠. 여기는 그냥 아예 내려서면서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 당시에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팀들은 많이 없었다. 네. 그 말인즉슨 결국 그 당시 2010년 당시에 스페인이 구사하던 티키타카, 그리고 이 주축 멤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파이법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위차원에서의 경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티키타카라도 다른 티키타카죠. 원조 티키타카고 그렇죠. 여기는 네.
저는 딱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비유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티키타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그 당시 있었지만 파괴가 안 됐던 것처럼 리오넬 메시를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리오넬 메시를 막지 못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자리 잡는 순간 스페인의 3선 센터백 과연 메시를 봉쇄할 수 있을까? 우리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그 이전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 이동안에 1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메시를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의 폼이라면 스페인이 뭔가 이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알고도 못 막는 상황들이 만들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도 충분히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리고 전술 접근법은 스페인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많은 가짓수와 상대에 대한 변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의 수를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죠? 리오넬 메시가 지금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예. 있지만 굉장히 오랜 커리어를 또 바르셀로나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베스로 이제 구성하는 선수들 중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리오넬 메시와 함께 이제 훈련을 하고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들이죠. 그만큼 타 팀 선수들에 비해서는 파악이 더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2022년의 리오넬 메시 그리고 2010년의 리오넬 메시를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조금 더 최전성기에 가까웠던 건 2010년의 리오넬 메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2년의 리오넬 메시는 2010년 스페인의 이 스쿼드, 특히나 뭐 사비 알론소나 뭐 사비도 있고 뭐 이니에스타 같은 기동력 좋은 자원들, 여기에 수비진 시선 돌리면 카프데빌리아, 피케, 푸요, 라모스 이런 선수들이 조합이 된다면 저는 2022년에 리오넬 메시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를 막는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다른 수비수들이면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피케, 푸율, 부스케츠가 아래쪽에 버티고 있고 오른쪽 풀백에 라모스까지 나온다면 그 어떤 팀보다는 그래도 메시를 막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만약에 진짜 최전성기 메시가 오죠?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지 민수한테 못 막아요. 그거는. 예. 근데 2022년에 리오넬 메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기동력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전에 그 향수를 품었었던 그 리오넬 메시 있잖아요. 공 잡으면 그냥 3-4명이 됐든 뭐 4-5명이 됐든 다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서 간과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2022년에 메시가 보여준 퍼포먼스의 가장 큰 의미는 예전의 전성기 때의 메시보다 메시가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분명 떨어졌죠. 활동 범위, 뭐 전반적인 민첩성, 나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신체 능력의 전성기는 2010년대 초반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의 메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 메시가 보여준 활약의 의미는 메시라는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단순히 신체 능력에만 의존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보여준 활약이 결국 역대 월드컵 중에서도 리오넬 메시가 가장 돋보이는 활약,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토너먼트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우승까지 캐리를 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대회에서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전부였고 그랬기 때문에 고트에 올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리오넬 메시의 이런 활약은 단순히 예전보다 속도가 느려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2010년대 메시보다 막을 수 있기 쉬울 것이다, 막기 쉬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선발 라인업 대결은 분명 팽팽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주전 골키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골키퍼 모두 골든글러브 받았고 모든 경기 출전했는데 기록만 말씀드리면 카시아스는 7경기 2실점이었고 에미시는 7경기 8실점으로 실점은 좀 많긴 합니다만은 실점이 많더라도 승부차기에서 PK에서의 선방이 좀 대단하긴 했었어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는. 그렇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점은 공중볼 처리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카시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 작은 키. 그렇죠. 물론 그걸 아주 넘어서는 엄청난 반사신경을 지닌 선수가 또 카시아스이긴 하지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조금 더 긴 팔의 장점, 공중볼 처리의 장점,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만큼은 안정감이 또 좋아요. 맞아요. 빌라에서는 조금 실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이 커리어를 전체로 따져보면은 사실 카시아스에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비빌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딱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한 경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스페인이랑 이때 아르헨티나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 네. 그러면 이 두 팀은 결국 어느 한쪽의 원사이드랑 우세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치고받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연장이나 승부차기를 가면 이거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카시아스이기 때문에 예전의 카시아스라면 분명 클러치가 될 만한 선방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죠. 왜냐면 이때 이 대회 결승전에서도 그 로벤의 슈팅을 막아냈었죠. 인상적이긴 했죠. 에미신도 마지막에 콜로브안 있고 그렇죠.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해. 클러치 능력은 다 좋아요. 지금. 네. 백업 선수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월드컵에 이제 백업으로 출전한 선수들을 저희가 좀 추려놨는데 일단 차이는 좀 있죠.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은 26인 스쿼드였고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3명 23인 교체였고 스쿼드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5명 교체이기도 하고 나바스가 3경기, 페드로 5경기, 파브레가스 4경기, 다비드 실바 2경기 이 정도로 나왔고 아르헨티나는 탈리아피코 6경기,
리산드로가 5경기, 라우타로 6경기, 파레데스 5경기 쭉쭉쭉 있습니다. 벤치에서 사실 비슷하게 좀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벤치에서 뭔가 차이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네. 뭐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오넬 메시 정말 엄청난 네. 팬입니다. 엄청난 팬인데 자꾸 이제 스페인 쪽이 더 이제 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이 벤치상 보세요. 솔직히 탈리아피코 들어왔을 때 기대됩니까? 크로아티아전은 잘했죠. 그리고 결승도 난 탈리아피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네. 근데 어쨌든 이 선수는 수비적인 롤을 수행하는 네. 선수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뭐 인정하겠습니다. 뭐 네. 백스리 와서도 잘했고 음. 라우타로 기대됩니까? 라우타로는 저는 근데 결승의 교체 투입은 잘한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기회들을 놓치긴 했지만 라우타로가 그때 투입되지 않았다면 그 움직임과 기동성이 아르헨티나가 살릴 수 있는 옵션이 없었거든요. 투입은 좋았고 분명 내용적으로 기인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대신에 슈팅키만 빼놔라. 네. 네, D키를 빼버려야지. 그래야지 라우타로는 좀 진가가 나오는 선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파레데스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벤치에 슛이나 안 날린다니까. 아, 그래서 다혈질인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파레데스의 경우는 그 패스 능력 하나만큼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대신에 그라운드 위에 상대의 압박이 좀 덜할 때 나와야 된다는 제한적인 상황이 좀 따라오죠. 아니 스페인 백업은요 어떤 것 같아요? 스페인 백업은 사실 이제 이때 당시에는 페드로도 진짜 잘할 때고. 그리고 이때 그 얘기 나왔을 때죠. 막 스페인 막 7군 막 이렇게 네, 라인을 나오고 맞아요, 이런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파브리가스, 그러니까 뭔가 뭐 사비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 파브리가스가 들어가도 되고, 뭐 이니에스타가 빠졌을 때 물론 이제 뭐 이니에스타가 윙으로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이니에스타가 중앙에 포진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자리에 파브리가스가 들어가도 이 대체를 할 수 있고 윙어의 자리가 비어 그럼 페드로 들어가. 그리고 헤수스 나바스 들어가. 그리고 스트라이커 높이가 약간 필요한가? 그러면 요렌테 투입. 그리고 여기에 또 게임을 풀어줄 수 있는 나비데 실바. 저는 교체 자원 퀄리티는 그래도 스페인 쪽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러니까 덕현이 얘기한 것 같아요. 퀄리티랑 기량에 대해서는 스페인. 저도 막 들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 아르헨티나는 사실 좀 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팀적인 역할로 봤을 때는 괜찮은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르헨티나 백업 선수들도.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예. 아르헨티나가 사실 아르헨티나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봤을 때도 스쿼드만 봤을 때 우승 후보로 꼽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마켓 밸류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아마 7인가 8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아르헨티나가. 네, 스쿼드만 봤을 때 이 팀 우승할 만하네라고 얘기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팀은 스쿼드의 구성은 측면 플레이어가 너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윙 자리에 대한 어떤 부재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윙 자리에 뛰는 선수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디마리아와 파푸고메스잖아요.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 속도 저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아르헨티나의 선수 구성이 올바른 구성, 뭔가 적합한 우승 후보의 구성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팀은 조합과 전술의 힘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죠. 저는 그래서 백업 선수들도 그때그때 전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옵션이 된다면 지금까지 선수 개개인이 보여준 단점보다는 그래도 스칼로니 하에서는 쓰임새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 보면 에세키엘 팔라시오스가 그래도 들어와서 볼을 잘 간수해주는 장면들도 있었고 알마다가 물론 좀 노셀수 역할을 대신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출전을 많이 못하긴 했어요. 뭐 어린 선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역시 이 팀이 로셀소가 기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훌륭하게 메워줬다는 점 그리고 벤치에도 분명 그런 유망한 자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 과소평가를 할 필요도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서브진인 것 같습니다. 자 감독으로 가자면요. 델보스케 감독은 이후에도 뭐 스칼로니도 이후도 맞습니다만은 월드컵 때까지 월드컵 우승까지의 성적 보면은 31승 2패 94%였고 스칼로니가 지금 약 70%의 승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승률이죠. 네. 이 기간은 94%의 승률을 내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만큼 좋았고 저는 이제 감독은 뭐 물론 스칼로니 감독도 정말 전술적으로 네. 유연하고 좋은 감독이라고 저희가 이제 앞서 스쿼드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냥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리오넬 메시의 영향력이 이번 대회에서 엄청났었던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신체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팀 우승으로 이끌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지만 리오넬 메시의 영향력은 공을 잡아야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때 스페인이라면 거의 볼 소유권을 안 내주고 경기를 그냥 끝낼 수도 있다. 자 예상 스코어 이 두 팀이 실제로 맞붙었을 때 예상 스코어랑 경기 좀 양상 한번 가볍게 말해주시죠. 저는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전처럼만 접근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로아티아전에도 아르헨티나가 사실 볼을 엄청 많이 잡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볼을 더 많이 잡게 하고 내려서면서 상대한테 점유와 패스 횟수를 많이 내줬죠. 근데 요즘의 축구는 그때 당시의 축구보다도 일부러 상대한테 흐름을 내주는 듯하면서 미끼를 던져놓고 상대가 물었을 때 그대로 건져 올리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어떤 성과를 내는 축구 스타일이 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크로아티아전처럼 아르헨티나가 접근을 한다면 스페인이 기록은 앞설지라도 아르헨티나가 역습의 선방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메시가
적은 볼 터치를 가져가더라도 그 적은 볼 터치 내에서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예상 스코어는 2대0 아르헨티나, 3대1 아르헨티나 승리 예상입니다. 오,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 네. 사실 이번 월드컵을 관통하는 키워드인데 네. 그 축구를 아르헨티나가 제일 잘했으니까 스페인 상대를 이길 수 있다. 3대1을 예상합니다. 전 1대0 스페인 봅니다. 득점은요? 비한가요? 비하죠. 음. 예. 경기 양상은? 경기 양상은 네. 사실 무조건 스페인이 점유율은 높을 겁니다. 예.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저도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최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지만 7대3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때 스페인이라면. 거기서 이제 한 방을 결정을 짓느냐 못 짓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고. 예, 비슷한 경기 양상 뭐 크로아티아전이랑 어느 정도 유사성 있는 경기 양상을 띠긴 하겠지만 그 크로아티아보다도 더 압도적인 중원 조합 그리고 볼 소유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이 전 축구 역사를 돌아봐도 이런 팀은 과연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의 소유권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래도 경기 자체가 좀 재밌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저희가 빕스 오랜만에 해가지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했던 스페인이랑 이번에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를 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덕현이 형철이 말이 중간중간 일리 있는 것들이 있고 경기 양상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거 아마 댓글도 많이 달릴 네. 겁니다. 맞아요. 과연 이거 여러분은 관련해서. 어떤 팀을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좀 써주세요. 황덕현, 임영철. 김수빈.